네, 홍철호 기자님께서는 NFT, 메타버스의 화폐라는 주제를 통해 메타버스와 NFT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철훈입니다. 사실 요즘에 메타버스가 워낙 이슈가 돼서 저도 대부분 메타버스 위주의 강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전문가분들이 많은 강연들을 해주셨고 굉장히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관련된 조금은 쉬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협회는 지금 현재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한 400여 회사들과 한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고요.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등록이 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네, 저는 99년부터 한 20년간 게임 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게임 콘텐츠 개발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PC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을 하다가 모바일도 하고, 그다음 스마트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VR 쪽 콘텐츠나 AR 쪽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동안 게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착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NFT 게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게임 회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1억을 벌던 회사는 이제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1조를 버는 회사들은 이제 100조를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일단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많이 더 늘어나고, 또 이거를 이제 무슨 예전처럼 무슨 사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규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게임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이 지금 벌써 18조 정도가 되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한 8조 정도는 이 문화 콘텐츠 수출액에서 한 70% 차지하는 게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임의 수명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게임이 한번 오픈이 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 그 라이프 사이클이 좀 죽는, 그래서 좀 실패하는 게임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근데 이제 NFT가 도입되고 이 NFT를 통해서 이 소유권들이,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들이 판매가 되면서 저는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도 예전에 리니지 게임처럼 단순하게 1, 2년이 아니라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게임의 전성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랑 동떨어지게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995년에 빌 게이츠가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서 그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잠깐 당혹스럽긴 한데, 네, 여기 내용이 뭐냐면 95년도에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 중계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데이비드 레터맨이 이런 얘기를 하죠. 라디오라는 게 있는데 라디오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의 어떤 시작점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해야 됐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가상현실과 현실을 이어주는 약간 교두보 같은 존재이긴 한데, 지금은 메타버스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인터넷을 설명할 필요 없이 정말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얘기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매일 타는 버스, 매주 타는 버스. 진짜 한 작년 초만 해도 무슨 이제 다른 강연 장소에서 제가 AI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조류독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랬어요. 블록체인 이러면 무슨 자전거 부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 맥주 아니냐.
진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던 얘기들이 지금 이제 모든 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5G,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를 이루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의 세상과 가상의 세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미팅하고 소통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한을 받기 시작을 했고, 기존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버추얼 월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는 게임 아니야? 가상 세계에서, 판타지 세계에서 내가 레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뭐 군주가 되고 뭐 몬스터로 때려잡고 이렇게 해서 가상 세계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게임으로 치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 가상 세계를 이루는 기술을 통해서 현실과 현실의 이제 사회, 경제, 문화, 뭐 요즘에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그 가상 세계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메타버스라는 과도기가 지나가면 앞으로는 그냥 가상 월드라는 뭐 그냥 가상 세계라는 부분이 옛날에 뭐 그냥 우리가 뭐 좀 뭐 미래 영화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친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오아시스라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작년 3월에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면서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다. 이렇게 공표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됐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아직은 뭐 정형화된 시장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VR, AR, MR, XR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시장 자료들은 나와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서비스이자 플랫폼이 지금 NFT나 블록체인이나 뭐 지금 AI 기술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그 가상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예전엔 PC를 통해서 그 다음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이제 모바일이라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가상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인풋 디바이스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제는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터치나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2020년대가 되면서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보이스랑 제스처만으로도 이제 가상 세계에서 HMD를 사용해서 좀 더 몰입감 있는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그냥 가상현실을 만드는 VR, AR, MR 이런 기술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시각이나 언어지능, 그리고 블록체인의 NFT 기술, 그다음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술,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10중에 9명은 가상현실 하면 HMD를 쓰고 이 헤드셋을 활용해서 가상세계에 되게 불편하게 들어가는 게 VR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상현실의 종착점? 가상현실 기술은 오감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시각과 청각, 촉각,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 촉각까지 컨트롤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미각이나 후각까지도 이런 디바이스들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가상 세계는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뭐 레디 플레이원의 세계까지 가기에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오늘의 이제 뭐 주요적인 부분은 네, 이게 제가 보내드린 자료랑 좀 다른 자료라서
네,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FT의 정의, NFT란 무엇인가? 그냥 뭐 여태까지 많은 분들은 그 NFT의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NFT에 대한 부분에서 이 논펀저블 토큰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뭐야? 이게 뭐 저작권이야, 소유권이야? 이따가 이제 법무법인 쪽에서도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거는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집이라는 걸 사면 이제 거기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듯이 제가 만약에 그냥 나이키 운동화를 샀을 때 이 운동화를 현신해서 사면 그 운동화를 제가 뭐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키의 디자인 저작권은 나이키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권은 나이키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나이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이라는 게. 이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이 NFT를 발행할 때 내가 이 NFT를 발행할 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소유를 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소유를 하기 때문에 되팔 수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찍어내거나 아니면 다시 재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NFT는 단순하게 하나에만 그 고유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순번을 매겨서 9개로 나눠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이 9개의 이 9개의 백에 대해서 이 원본성과 고유성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개로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를 가지고 지분을 나누듯이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NFT는 사실상 웹 1.0, 2.0, 3.0, 웹3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게 뭐 탈중앙화 시대에 제일 중요한 생태계적인 그 플랫폼이 지금 이제 웹3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웹 1.0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의 대중화로 우리가 뭐 야후나 네이버 뭐 그때 코리아닷컴 등등 그런 데서 정보를 갖다가 단순하게 받기만 할 수 있는 게 웹 1.0이었다 그러면 웹 2.0 시대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내가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하지만 그거는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떤 탈중앙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에서의 어떤 그런 저작권은 나한테 있지만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면 지금의 웹3는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내가 NFT를 갖다가 발행을 해서 이걸 다른 사람이 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해도 50대 50으로 어떤 제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받아갈 수 있는 수익이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의 웹3는 거기에서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이 70% 이상, 많게는 뭐 90%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로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NFT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거래액이 14조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 14조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전체 시장이 18조거든요. 그리고 이 14조라는 금액이 전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170배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총 거래액이 뭐 한 그러니까 한 8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 700억 원은 작년 8월 달에 거래된 NFT 금액이랑도 똑같을 정도로 진짜 1년 사이에 한 170배가 성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NFT 게임보다도 뭐 NFT 게임도 당연히 엑시 인피니트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술 작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작년에는 시작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다양한 NFT 게임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더 퍼스트 이거 5001이라는 이 작품이 한 800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죠. 이거에서 뭐 800억이라는 금액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건 크리스티 경매소가 대금을 가상화폐로 첫 결제한 사례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라임스라고 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아내죠. 이 가수가 자기가 이제 그린 그림들을 뭐 60억 원에 팔았다는 내용도 있고, 뭐 잭 도시가 자기의 첫 트윗, 그 트윗 한 줄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게 33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고요. 또 팀 버너스리가 월드웹을 만들 때 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었던 30년 전에 이 소스 코드를 65억에 팔았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건 해외적인 사례고, 최근에는 간송미술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100명에게 발행을 했고 이게 완판이 됐죠. 그래서 한 사람당 1억 원에 판매를 했고요. 그렇게 100명이 이제 1억 원씩 사가지고 100억이라는 수익을 내서 간송미술관에서는 이번에 고려청자도 NFT화 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NFT가 왜 팔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가 그 소유권을 받아서 저작권에 대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또 원하면 그거를 1억에 산 걸 2억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일단 디지털 세상에 올려요. 뭐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리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제 사진을 가지고 무한하게 복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무한하게 복사된 디지털 카피본들은 원본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원본에 대한 NFT를 발행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크립토펑크 뭐 요즘에 하도 이슈가 많이 되니까요. 뭐 코비드 에어리언이 뭐 130억에 거래가 됐고,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크립토펑크 9998이라는 이 NFT가 하나로 6,300억 가까이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래시론을 통해서 몇 초 만에 돈을 빌려가지고 몇 초 만에 갚으면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사기를 한 거죠. 6,300만 원에 이 크립토펑크를 구매를 하고 이거를 바로 그 다음날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올렸는데, 뭐 이런 사기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내용들을 좀 많이 아실 테니까 그냥 오픈시라던가 아니면 라리블, 그리고 뭐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NFT 거래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업비트에서도 이런 NFT를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븐이 얼마 전에 모나리자라는 이런 NFT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이 소유권을 사서 그 사람만의 음악이 그러니까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지금 기획사들이 이런 팬덤을 이용한 NFT에 대한 발행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NBA 탑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많이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뭐 스포츠 쪽에서도 뭐 이런 축구 카드나 이런 거, 예전에 뭐 한 1960년대 막 이런 메이저리그의 그런 야구 카드들이 막 50억에도 팔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탑플레인하고 블루베리 NFT도 이제 한국에서 런칭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탑플레이라는 한국의 뭐 야구 선수나 이런 축구 선수들을 통해서 NFT를 발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립토키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립토키티에서도 이 드래곤이라는 요 캐릭터 하나가 이제 한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억에 거래해서 이 드래곤이라는 캐릭터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랑 교배를 했을 때 이 드래곤이 나올 확률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NFT는 내가 이걸 소유해서 어떤 재판매를 위한 어떤 경제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엔 이제 크리스탈 팝스라던가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특이한 사항으로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 엑시 한 마리를 구매하는 가격이 한 3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3마리 정도, 최소 3마리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써서 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필리핀의 국민 게임으로 떠오르면서 필리핀에서는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 되지 않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통해서 사실 한 9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엑시를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나온 게 그 스칼라쉽이라고 그래서 내가 엑시의 캐릭터들을 한 30마리를 보유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주고 거기서 번 돈을 이제 서로가 쉐어하는 그런 이제 어떤 대여 시스템까지도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갈라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갈라게임즈라는 회사는 지금 처음에는 한 4-5개 게임을 지금 출시를 하고 퍼블리싱을 하는데 현재는 이제 7개 정도를 오픈을 하겠다는 거고, 저기 최애 보시는 미란도스라는 게임은 아직 게임 자체가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게임이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전략 매진이라고 나와 있는 저기 성이 있습니다. 저 성 하나가 약 50억 정도 하거든요. 지금 뭐 이더리움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한 뭐 40억 정도 할래나? 근데 저 한 4-50억 되는 이 성이 게임이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 다 완판이 됐어요. 왜냐하면 리니지나 아니면 다른 RPG 게임에서도 내가 그 성주가 됐을 때 세금을 걷어들이고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할 수 있듯이 이 게임 내에서도 이 성주가 되면 다양한 세금이라던가 50억을 투자해서 이 성을 사면 그 다음에 그 땅을 팔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세금도 걷어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좀 규모 있는 고래 같은 사람들, 크립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지금 위메이드나 아니면 게임빌, 지금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작년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NFT 게임을 만든다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든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컴투스 홀딩스에서도 이제 다양한 NFT 게임들을 글로벌로 출시를 하겠다고 하죠. 자, 일단은 뭐 아까 샌드박스에서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샌드박스는 1100억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돈을 투자를 받고 지금 샌드박스에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봤던 세계랑은 아직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과도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이 탈중앙화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뭐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샌드박스고, 그리고 이 샌드박스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 땅들이 지금 있고 이 부동산을 사서 이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지금 뭐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고 땅을 산 사람에게만 이 알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 안에서는 뭐 뽀로로도 지금 샌드박스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제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뽀로로 월드가 있어요. 이 월드 옆에 땅을 하나 제가 사고 싶어서 이 샌드에 좀 투자를 하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 땅이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블록 하나를 사는데 좀 많게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한데 막 이더리움이 막 5만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싼 땅을 사려고 하면 그러니까 비싼 땅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뽀로로 옆에 땅을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 11개가 필요합니다. 뭐 지금 한 400만 원이면 4,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가을이었습니다. 이 뽀로로 이 땅 옆에다가 제 땅을 하나 사기 위해서 샌드박스에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샌드박스가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서 1,100억을 투자를 받으면서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걸로 저는 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4-5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뭐 이제 그런 뭐 좋은 호재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영상이 좀 다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버전이 좀 틀려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이런 가상 부동산을 내가 구매를 하고 이 가상 부동산에서 내가 이제 집도 짓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디센트럴랜드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컨텐츠가 그닥 그렇게 뭐 상용화된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볼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가 향후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오아시스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사실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실 NFT,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뭐 가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요구받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과 눈치를 보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런 거보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일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나를 다른 걸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가치와 내 행복을 위해서 더 고민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은행권이 사실은 이제 거의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중앙 집권화된 어떤 서비스들이 아니라 탈중앙화를 통해서 내가 생산한 컨텐츠에 대한 판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웹3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탈중앙화,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임들은 중앙화된 그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FT는 소유권의 탈중앙화를 지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디파이는 금융의 탈중앙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3 자체가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반이 되는 부분으로 데이터가 분산화돼서 저장되고 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웹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